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본인이 넣고 있는 게 S&P 500인지 나스닥 100인지 정확히 구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10년 전에 똑같이 1억 원을 미국 주식에 넣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약 4억 원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약 6억 원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미국 시장입니다. 같은 달러로 바꿔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2억 원이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개별 종목을 기가 막히게 골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둘 다 그냥 지수에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S&P 500에 넣었느냐, 나스닥 100에 넣었느냐. 이 선택 하나가 2억 원을 갈라놓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스닥이 더 많이 벌어다 주면 그냥 나스닥에 전부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단순한 문제였다면 지금쯤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은 전부 부자가 됐어야 합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스닥에 돈을 넣고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온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대미 금융자산이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해외 투자의 47%가 미국 한 나라에 몰려 있는 겁니다. 서학개미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던 흐름이 이제는 국가 단위의 자본 대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동안 S&P 500과 나스닥 100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지, 내 상황에서는 어디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 건지 제대로 따져보고 들어간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의 구조적 차이부터 수익률이 왜 이렇게 갈리는지, 나이에 따라 비율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환율과 세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최소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판단 기준이 확실하게 잡히실 겁니다. 먼저 S&P 500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기업 약 500개를 한데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 기업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소비재, 산업재까지 미국 경제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산업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경제 전체를 하나의 바구니에 넣어 놓은 겁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 하나가 크게 흔들려도 다른 산업들이 버텨주는 완충 효과가 있습니다. 기술주가 폭락해도 에너지주나 헬스케어주가 받쳐주고 에너지가 무너져도 기술주가 끌어올려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 8%에서 10% 사이를 꾸준히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묵직하게 올라가는 지수, 그게 S&P 500의 정체입니다. 반면에 나스닥 100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지수입니다. 이름에 100이 붙어 있는 것처럼 종목수 자체가 S&P 500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00개 종목의 면면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브로드컴, 테슬라. 지금 미국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술주 비중만 64%에 달하고 여기에 소비재 18%, 헬스케어 4%까지 합치면 이른바 신경제 산업이 전체의 80%를 넘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P 500이 미국 경제의 평균 성적표라면 나스닥 100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핵심 엔진만 골라서 담아놓은 지수입니다. 같은 미국이라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왜 지난 10년간 나스닥이 S&P 500을 이렇게까지 압도할 수 있었느냐? 이유는 시대에 있습니다. 지난 10년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반도체, 플랫폼 경제가 세상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시대였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쇼핑하고 클라우드 위에서 일하고 AI가 검색 결과를 만들어주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정중앙에 나스닥 100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폭발적이었던 겁니다. 나스닥 공식 자료를 보면 지난 17년 기준으로 나스닥 100의 누적 총 수익률은 S&P 500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13번의 연도에서 S&P 500을 이겼고 연평균 수익률도 약 5%포인트 가까이 앞섰습니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화려한 수익률 뒤에는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견디지 못할 공포의 구간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의 수익률만 보고 전 재산을 넣으려는 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숫자가 있습니다. 2022년 나스닥 100은 연간 기준으로 32.9% 하락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억 원을 넣어놨던 사람의 계좌가 6,700만 원으로 녹아내린 겁니다. 3,300만 원이 1년 만에 증발한 겁니다. 같은 해 S&P 500의 하락률은 약 19%였습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낙폭이지만 나스닥은 그 거의 2배 가까이 빠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2022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붙으니까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특히 기술주는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돈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성격이 강한데 금리가 오르면 그 미래 가치가 현재 기준으로 크게 할인됩니다. 나스닥 100은 기술주 비중이 64%에 달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태풍이 불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세게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걸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 500의 10년 표준 편차는 18.6%인 반면 나스닥 100은 23.0%입니다. 표준 편차라는 건 가격이 위아래로 얼마나 크게 흔들리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숫자로는 4%포인트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 체감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내 계좌가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 출렁이는 경험을 매일 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2년이 최악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더 무서운 기록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스닥 100은 41.8%가 증발했습니다. 10억을 넣어놨으면 4억이 넘게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그 전에 있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나스닥 100은 무려 81.76%가 사라졌습니다. 1억이 1,8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 가격을 회복하는데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 동안 원금도 못 찾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스닥이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동시에 이런 기록도 보여줍니다. 2009년 플러스 53.5%, 2020년 플러스 47.5%, 2023년 플러스 53.8%. 큰 하락이 온 뒤에는 반드시 폭발적인 반등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그 절벽 앞에서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눌러버린 사람은 이 반등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나스닥 100으로 6억을 만든 사람은 머리가 좋았던 게 아닙니다. 33%가 빠지는 공포 속에서 팔지 않고 버틴 사람입니다. 수익률을 가져가려면 그 수익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고통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S&P 500과 나스닥 100 중에 어디에 넣어야 하느냐?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 중 하나를 고르려고 합니다. 나스닥이 수익률이 좋으니까 나스닥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안정적인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양자택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닙니다. 비율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름 아닌 본인의 나이입니다. 왜 나이가 기준이 되느냐?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종목 선정 능력도 아니고 타이밍을 잡는 감각도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하락이 와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한 사람과 하락이 오면 그대로 노후 자금이 날아가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먼저 60대 이상인 분들, 이 세대는 자산 방어가 최우선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원금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새로운 소득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크게 잃으면 그걸 메울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70%, 나스닥 100의 30%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나스닥에서 33% 급락이 터져도 포트폴리오 전체 손실은
10% 수준에서 방어가 됩니다. 나스닥의 성장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면서도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주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40대에서 50대, 2세대는 균형의 구간에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을 50대 50으로 가져가는 반반 전략이 적합합니다. 아직 은퇴까지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성장성을 충분히 가져가면서도 하락장이 왔을 때의 심리적 충격을 S&P 500의 안정성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스닥이 크게 빠져도 S&P 500이 낙폭을 절반 가까이 줄여주고 나스닥이 올라갈 때는 그 상승분의 절반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챙기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20대에서 30대, 이 세대는 시간이라는 최강의 무기를 쥐고 있는 세대입니다. 나스닥 100의 70%, S&P 500의 30%를 배분하는 공격적 전략이 가능합니다. 30%가 넘는 폭락이 와도 회복할 시간이 수십 년 남아있고 오히려 하락장에서 적립식으로 더 사들이면 단가가 낮아지면서 나중에 반등할 때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젊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인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60대가 나스닥에 전부 넣으면 은퇴 자금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대가 S&P 500만 고집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겁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비율로 들어가는 건 분명한 오답입니다. 그런데 비율을 잘 잡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한 비율을 만들어도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수익을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좋은 지수를 골랐고 비율도 나이에 맞게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힘들게 번 수익을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도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원화 기준 수익이 크게 깎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원화가 3.75%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숨을 좀 돌리긴 했지만 52주 변동폭을 보면 1,365원에서 1,562원까지 요동쳤습니다. 거의 200원 가까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환율 구간에 목돈을 한 번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환율이 떨어졌을 때 미국 주식은 올랐는데 원화로 환산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10% 벌었는데 환율에서 10% 까이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법은 적립식 매수입니다. 한 번에 몰아넣지 말고 매달 일정 금액씩 분할해서 사는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는 달러를 조금 사게 되고 환율이 낮을 때는 달러를 많이 사게 되면서 평균 환율이 자연스럽게 분산됩니다. 환율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으로 분산시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해외 ETF를 사서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 22%가 붙습니다. 수익의 5분의 1 이상이 세금으로 빠지는 겁니다. 1억을 벌었으면 2,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ISA 계좌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ISA는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고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300만 원 세액공제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느냐에 따라 손해지는 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아직 ISA나 연금저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지수를 고르기 전에 계좌부터 만드는 게 순서입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TQQQ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나스닥이 오르면 3배로 번다는 말에 솔깃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절대 장기 투자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장기 보유하면 손해를 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10% 올랐다가
다음날 10% 내렸다고 가정합니다. 원래 지수는 100에서 110으로 올랐다가 99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3배 레버리지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날 30% 올라서 130이 되고 둘째 날 30% 빠지면 91이 됩니다. 마이너스 9%입니다. 지수는 1% 빠졌는데 레버리지는 9%가 빠진 겁니다. 이게 변동성 잠식이라는 구조인데 횡보장이 길어지면 지수는 제자리인데 레버리지 계좌만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단타 트레이딩 용도로 며칠 들고 가는 거라면 모를까? 노후 자금이나 장기 투자 목적으로 TQQQ에 넣는 건 수익률을 3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위험을 3배로 키우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환율은 적립식으로 분산하고 세금은 ISA와 연금저축으로 방어하고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에서 반드시 피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같은 수익률에서 실제로 손해지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S&P 500은 미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올라타는 선택이고 나스닥 100은 미국 혁신 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베팅하는 선택입니다. 둘 다 훌륭한 지수입니다.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나이와 상황에 맞지 않는 비율로 들어가는 순간 그 정답은 오답이 됩니다. 60대는 S&P 500 중심으로 자산을 지키고 40대에서 50대는 반반으로 균형을 잡고 20대에서 30대는 나스닥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가되 S&P 500으로 안전판을 깔아두는 겁니다. 환율은 적립식으로 분산하고 세금은 ISA와 연금저축으로 막고 레버리지 상품에는 장기 자금을 절대 넣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략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이 지난 17년간 S&P 500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술 혁신이 대단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에 41% 빠졌을 때 팔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33% 빠졌을 때 계좌를 닫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2009년에 53% 반등을 2023년에 53% 반등을 온전히 가져간 겁니다. 바닥에서 팔아버린 사람은 이 반등을 한 푼도 먹지 못했습니다. 투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공포가 밀려올 때 매도 버튼에 손이 갈 겁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폭락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팔았다고 할 겁니다. 그 순간에 자기 원칙을 지켜내는 사람만이 복리의 마법을 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ISA에 넣든 연금저축에 넣든 S&P 500을 사든 나스닥 100을 사든 결국 승패를 가르는 건 단 하나입니다. 자기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 오늘 이 영상이 그 원칙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돈이 되는 정보, 투자 판단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